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혀 반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나라 코인원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죠. 근데 코인원과 연동이 돼서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카카오 은행의 앱에서도 코인 모으기, 코인 투자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코인원 앱을 깔지 않아도 카카오뱅크 여기에서 투자하고 수익률까지 다 볼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제 복잡한 코인 앱, 특히 이제 코인 투자가 어렵거나 생소하신 분들은 은행 앱 또는 기존의 증권사 앱 또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이런 플랫폼에서 직접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접근성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만 하는 게 아니고 크라켄, 제미니만 하는 게 아니고 로빈후드, 우리로 치면 뭘까요? 키움증권 정도 될까요? 국민앱 로빈후드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테일리, 그 다음에 찰스 슈왑, 그 이제 계좌들이 어마어마 수천만 개씩 읽는 굉장히 큰 기업 증권 계좌 누구나 하나씩은 미국에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ETF들이 이미 다 지금 나와 있죠. 선물도 있죠. CM이다, 뉴욕 증권거래소다, 이런 곳들에서 이제 그 이미 다 입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접근성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격이 지지부진하면 코인 이거 사람들 막 거래량 폭발합니까? 가격 오릅니까? 아니죠. 사실은 투자라고 하는 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 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눈에 지금 뻔히 보이는 지금 잘 나갈 사업 이미 포화 아닐까요? 거기 굳이 레드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굳이 왜 들어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 다 못 보는데 나는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누구나 다 눈으로 이미 확인을 해버렸다? 거기에는 아마도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다. 전 지금 AI나 반도체 더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더 저는 실적이 탄탄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변수 하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글쎄요, 그걸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코인 큰 비전을 보고 투자를 했지만 문제는 가격이 하락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근데 바이더딥 처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은 바이더딥 하죠. 근데 6달, 1년, 18개월, 2년 가면 대부분은 조금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돈이 없다. 요 수준으로 지금은 많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요, 가만히 넉넉히 쳐다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미 숙제를 완료한 기업들의 행동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법이 아직 통과가 됐습니까? 이거 선거 후로 미뤄졌고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법이 아니거든요. 법 통과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하나은행에서 업비트의 회사죠.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을 인수를 이미 지금 신청서를 냈습니다. 인수 지분만 보면 6.5%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저기 카카오 자회사였던 이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법 통과가 여전히 안 됐죠. 하나은행 지금 그렇게 보수적인 그것도 은행이 이렇게 큰 돈을 들인다는 게 정말 제가 예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과 이 가상자산, 금융과 코인 분리, 금과 분리를 적용해서 이거 내가 한번 제대로 볼 거야. 니들 이거 코인 이거 직접 사면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으름장 놓고 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상황, 똑같은 상황, 다 같이 어렵고 헐떡헐떡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제가 봤을 때 하나은행에서 법 통과
기다리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짝 가격 눌려 있는 거죠. 요럴 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저는 그냥 업비트 두 나무의 지분 인수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저는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그때 이게 뭐 신의 한 수였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뭐 1조 원이 어디 있습니까? 10만 원, 100만 원이 몰라도 우리 같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지금 4대 천왕 코인 있겠죠.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뭐 본인이 뭐 도지 코인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우량 코인이라고 하는 거. 하루 단돈 10,000원, 20,000원, 일주일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매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도 코빗이라고 하는 거래소 무려 지분 92%를 가져가기 위해서 신청서 냈죠. 한 1,300억 원 이상의 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금가 분리를 고려해서 미래에셋이 직접 인수를 하진 않고요. 미래에셋 컨설팅을 통해서 우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이건요. 저기 블랙락에서 2022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방식이요. 뭘 하고 있었냐? 스트래터지 주식을 샀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죠. 누가요? 블랙락이. 피델리티가, 뱅가드가, 서클 주식을 샀죠. 채굴 주식을 샀죠. 메타플래닛 여기도 주식을 사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캐고 있거나 그런 회사를 어쨌든 대리 매수죠. 비트코인을 간접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더리움 다릅니까? 비트마인 지금 이더리움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비트마인의 주식 현재 대주주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 1위라고 하는 게 순위입니다. 비트마인 대주주 탑 넘버 1 모건 스탠리. 제가 이름 알만한 회사 뱅가드가 3위입니다. 블랙락 4위, 골드만삭스 8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9위입니다. 어떤 주식을 샀다고요? 이더리움 엄청나게 정해놓고 있는 비트마인의 대주주들입니다. 뭐 비슷한 방식이네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만? 일본만? 뭐 유럽에 있는 뭐 독일, 스위스, 뭐 스웨덴 일부 국가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법이 통과가 된 곳도 있어요. 뭐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지금 미카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뭐 전쟁 지금 끝났습니까? 전쟁 안 끝나도 그냥 뭐 몇 년 전부터 샀잖아요. 선거 이런 거 관계없이 코인 지금 못 산다고? 그럼 뭐 주식을 사. 뭐 현물 ETF가 있어? 그럼 ETF 미국 거 블랙락 거 사. 하면서 지금 뭐 수년째 계속 꾸준히 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계 거래소 OKX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우리나라 코인거래소 코인원을 공동 인수, 지금은 물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분을 각각 20%, 합산해서 대략 40%를 가져가고 싶다. 이게 이제 중국계 거래소예요. OKX랑 우리나라 한투가 같이 손을 잡았고요. 어찌됐건 2대 주주 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거래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코팍스 우리나라 거래소 지분 67% 이상을 인수 확정이 됐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미국이나 중국계 자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저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뭐 외세의 침입을 뭐 한두 번 받았습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신미양요, 병인양요. 뭐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그냥 막 엄청나게 서구 열강부터 해서 역사적으로 침입을 많이 받았죠. 끝없는 침략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그 느낌을 받거든요. 저들이 여기 뭐 OKX가요, 바이낸스가요, 또 이제 뒤에서 또 보여드릴 텐데 테더가요, 우리나라에 뭐 도움을 진짜 주려고 지금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들 이권 100%를 위해서 오겠습니까?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최근 우리나라입니다. 특허청에 회사명과 로고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상품명 위주로 국내 상표 출원을 했었는데 회사명과 로고가 포함된 상표 출원은
국내 시장 진출 본격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작년 12월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도 한국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뭐 은행들 만나고 거래소 만나고 갔습니다. 서클. 거기에서도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에서 영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행들, 거래소들 통해서 뭐 우리나라 업비트 지금 뭐 빗썸 다 들어와 있죠. 한국은 여전히 쇄국 정책 수준이라고 전 봐요. 코인 뭐 법,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있죠. 뭐 스테이블 코인 법 아마 입법할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선거가 급하겠죠. 그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아직도 코인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위험한 거, 그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또 코인에 가뜩이나 관심도 없잖아요. 뭐 다 주식으로 가셨지. 그러면 그거는 약간 좀 후순위로 전 밀린다라는 지금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보시면 무자비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침략하거든요. 침공합니다. 그냥 깃발 꽂고 이제 그냥 뭐 자원 수탈해 가고 이런 거죠. 서구 열강이 저는 이미 인천항 지금 항구에 닻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미 다 진출했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 지금 다 빨대 꽂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전 세계, 특히 금융이 조금 안 좋은 국가들, 금융 약소국들은 이미 침략을 많이 침탈을 당했습니다. 실생활, 이게 뭐 재테크 목적이 아니고 지금 금융 뭐 매매가 아니고요. 실생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특히 테더를 많이 쓰고 있는 국가 탑 10입니다. 1위가 놀랍게도 인도입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가장 많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송금 수취국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뭐 IT 인력들 뭐 미국에도 있고 엄청 많이 지금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송금을 하더라. 2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을 겪어서 서민들이 자산 방어를 위해서 테더를 일상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P2P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 3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100%에서 200%. 이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 있다가 하면 가격이 그냥 눈앞에 보이게 가격이 막 그냥 그 가격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아르헨티나 국민은 달러를 이제 외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달러를 이렇게 살 수가 없고 마트나 상점에서 그럼 뭘 쓸까요? 테더를 실물 달러 대신에 결제 수단으로 직접 받아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4위는 파키스탄.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죠. 또 법정화폐 가치 폭락 때문에 상인들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더라. 필리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은행 계좌가 없대요. 대신에 스마트폰은 들고 있대요. 그러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돈을 보낼 때 테더와 USDT를 보내는 게 일상화됐다. 6위는 브라질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기업 간 뭐 이제 돈 주고 받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스며들었다. 7위는 베트남. 세계에서 코인에 대한 수용도 젊은 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개인 간 상거래 및 여기 이제 투자 목적도 물론 일부는 있을 거예요. 달러 비중 확보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고 있다. 8위는 베네수엘라. 자국 화폐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 주유소, 식당, 시장에서 테더가 공식 화폐처럼 쓰이더라. 사실 이거 되게 비참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 튀르키예, 지금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이 급여를 받으면 바로 뭘로 바꾸더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저축하더라. 느낌 오십니까? 10위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 이후에 전통 금융망이 불안정해지자 지금 이제 외환, 이제 보존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테더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개발도상국이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고 자국의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심지어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테더와 USDC는 이들에게 사실상의 생명줄이에요. 쓰라 말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지금 괜찮습니까?
뭐 1,5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환율이 지금 뭐 많이 이렇게 평가절하가 됐지만 저는 저들 국가에 대비하면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환율이란 게. 물론 저는 이제 뭐 원화가 그렇다고 저기 뭐 터키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되진 않겠지만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1,500원 위로 뚫고 올라가면 뭐 지금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하면 USDT나 USDC 쪽으로 특히 이제 해외랑 금융 거래를 해야 되는 뭐 동대문이다 남대문이다 뭐 이제 뭐 서로 대금 주고받는 그게 특히 이제 소액일 경우 뭐 테더 같은 거 쓰지 않을까요? 이게 그래서 화폐 주권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이제 핵폭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 엘리트, 소위 말하는 금융 세력이라는 친구들은 지금 금융 인프라망을 지금 기존 거를 다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로 갈아타는 겁니까? 디지털 달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페트로달러 체제가 1974년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 날아가서 비밀리에 비밀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 전후로 이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1차 오일 쇼크는 뭐 73년이고요. 2차는 이제 70년대 이제 후반인데 그 전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름값이 확 올랐는데 기름을 사려면 무조건 뭘로 사야 된다? 그때는 종이 달러가 무조건 필요했죠. 그래서 달러 패권이 유지됐다 하더라.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면 관세 전쟁을 펼치고 물가가 막 치솟고 전쟁이 계속 발생하면 할수록 종이 달러가 아니고 디지털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 퍼블릭 체인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지금은 단순히 뭐 금이다 아니면 석유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치가 있는 자산, 상품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채권, 주식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싶어? 그러면 USDC 필요할 걸? USDT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사실상 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 여기에서 통제권, 패권을 장악하려면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잘 쓰고 있었던 구물류망, 구화폐망은 조금 망가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 디지털 버전으로 쓰겠죠. 기존이 잘 굴러가면 기존 화폐망, 기존 물류망 계속 쓸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 관세 전쟁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관세도 높고 지금 유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한 곳부터 연결고리가 터지기 시작해요. 약소 국가들, 빚이 많은 기업들, 빚이 많은 개인들, 국가도 이렇게 되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초양극화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자본을 가진 금융 엘리트들은 디지털 통제력,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력이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제가 요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미래 예측의 영역입니다. 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가 지인이라고 해도 진짜 미래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다. 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래를 맞출 수 있다. 저 그렇게 얘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보시면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상황, B라고 하는 상황, C라고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대응을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제가 실력이라고 얘기 드렸죠. 어떤 일이 이벤트가 타이밍이 종목을 내가 딱 맞췄다. 저는 이제 뭐 그쪽과는 아닙니다. 총 보시면 한 4가지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 정격 해방, 호르무즈 해협 정격 해방. 2번 절대 불가, 쥐새끼 한 마리도 통과가 불가능하다. 3번 점진적인 개방. 그러니까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딜을 어떻게 쥐어짜가지고 배들이 예전에 뭐 100대 다녔다면 그래 한 10대 20대 정도는 갈 수 있다. 뭐 한 30대 기존만큼 뭐 이제 석유 가격이 막 그렇게 싸지진 않을 것이다. 여기 3번입니다. 4번
지금처럼 애매한 수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애매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 드렸죠. 이란에서 무슨 뭐 페르시아 무슨 뭐 해협청인가 그거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승인을 본인들이 이제 배들이 이제 이메일로 신청서 작성하면 승인하고 돈 받고 돈 내고 승인 받은 배들만 통과시키겠다. 근데 미국 이걸 허용한다 안 한다? 이거 허용을 하면 안 되죠.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그것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미국은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에다 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군사 공격을 가하고 이러면 일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거기 뭐 그 돈 받는 거 그냥 미사일로 날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후폭풍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뭐 이란의 뭐 혁명 수비대랑 이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지금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미래는 분명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보시면 이제 알 수 없는 영역 이제는 냅두고요. 현재 사실만 일단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 있어서 물류가 지금 틀어막혀 있죠. 뭐 어쩌다 한두 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류망이 막히고 망가져 줘야 어떻게 된다고요? 디지털 버전으로 돈이요. 예전에 이제 그 뭡니까? 미국의 스위프트망 있잖아요. 은행망으로 지금까지 한 50년, 60년 써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스위프트망보다는 무게중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디지털,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체인, 블록체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자산 토크나 그쵸? 물류가 막히고 기존의 금융망이 망가질수록 디지털 세상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측은 이제 전격 개방 호르무즈가 절대 불가보다는 점진적 개방 아니면 지금 이대로 그냥 쭉 애매하게 지금 뭐 손을 쓸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요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져. 근데 여기에서 점진적 개방이든지 지금 이대로 쭉 가든지 여기서 핵심 뭔지 아십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란에서 돈을 어쨌든 수금을 하면서 가지만 미국에서 이것을 건드리기가 굉장히 껄끄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중학생 2명이 사우나에서 지금 버티기 내기 하고 있다고 했죠. 요거 일단 밖으로 나와봐. 아 죽겠으니까 일단 나와봐 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것을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란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최악이거든요. 7월 8월을 아마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요. 이란의 국민들이 뭐 베네수엘라도 뭐 국민의 40%가 뭐 쓰레기통을 뒤진다. 정말 뭐 쿠바죠. 쿠바 뭐 이제 국민들 영상을 보면 전기가 없어요. 기본적인 필수적인 게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발전기 갖다 놓고 갑자기 막 정전되고 이런 게 일상적이더라고요. 이란 국민이 지금 물가랑 에너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국민의 50%가 칼로리가 부족하다. 먹는 게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보고조차 지금 나온 게 지금 있습니다. 이미 이란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 오래전부터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잊을만 하면 정부, 반정부 시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란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초강경 진압입니다. 얼마 전에 5.18이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5.18이 이란에서는 거의 무슨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초강경 진압으로 이란 정권이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뭐 국제사회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가만히 있진 않는데요. 이게 어려워요. 러시아랑 중국이 딱 버티고 있어서 이제 전체 무슨 그 국제 재판 이렇게 전범처럼 할 수 있는데 러시아랑 중국이 그러니까 비토 반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란의 국민들이 지옥을 경험해도 정권 유지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반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란에서 호르무즈 지금 뭐 통행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누군가 지나가면서 돈 좀 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미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우방이죠. 중국도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다른 시가 대비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에 지금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어찌됐건 원유를 받긴 받아요. 그러니까 좀 SOS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들이 힘들고 죽어나고 뭐 영양실조가 걸리고 뭐 어쩌건 간에 또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란 정권에서. 사실 저기 뭐 베네수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중남미, 뭐 어디 아프리카, 지금 북한이죠. 여기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죽을 맛이죠. 특히 이제 뭐 부패한 정치인들이 있는 국가는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가 되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국민들이 죽건 말건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 강대강 대치죠. 이게 7월, 8월을 넘어서 올해 말까지도 갈 수 있을까? 이거 내년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중학생 2명이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중학생이요. 납치범한테 납치가 된 겁니다. 이 악랄한 납치범이 중학생 2명 딱 세워놓고 야 니들 사우나 가서 진 놈은 내가 그냥 확 그냥 밟아버리고 이긴 사람만 내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대리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력이라고 그냥 얘기를 드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납치범은 학생들이 사우나탕 안에서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납치범은 지금 제가 이란 정권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 지금과 같은 전 미래를 몰라요. 근데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이대로 뭐 통행료 이제 슬쩍슬쩍 이란에서 그 이제 혁명 수비대가 봤는데 미국에서 그냥 막 그 석기 시대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제가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저의 상상력입니다. 금융 엘리트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피즘, 그의 이름을 따서 트럼피즘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각자 도생의 시대. 이제 기존의 국제 질서, 이게 미국이 만들었던 그 질서는 한번 다 뒤집는 거예요. 왜? 유지가 안 되니까. 부채도 유지가 안 되고 그 미국의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는지 좀 사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이거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을 이만하면 됐다. 토사구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될 수도 있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레임덕이 오는데 조금 빨리 왔다. 조기 레임덕이 올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냥 머리를 굴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금융자본, 엘리트의 목표가 있어요. 트럼피즘이죠. 근데요. 트럼피즘이 아니고 이름이 카다피면 카다피즘인 거예요. 그게 사람 이름 그 사람이 그냥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고 디지털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게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 통제력 강화, 지금 여러 가지 수단들이 지금 막 전쟁들이 물류망이 망가지고 좀 이제 갈등이 더 커지고 이러면서 디지털 쪽으로 점점 간다라고 얘기 드렸죠. 기존의 물류망, 금융망이 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이란 전쟁이 저는 이게 시작일 거라고 본다.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저는 사실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토사구팽이 지금 2년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시작하지 않고 저는 최소 3년 차 혹은 4년 차 그때쯤 발생할 거라고 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빨리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세 전쟁, 뭐 이제 관세 전쟁 한창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타코를 딱 외치면서 굉장히 위대한 승리 항상 이렇게 외쳤잖아요. 관세에서는 사실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수치화해서 보여줄 만한 게 딱딱 보였습니다. 근데 이란전은 보니까 그의 협박이요. 타코가 먹힐 공간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아직 그가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뭐냐? 이란 전쟁이 있죠.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지금 되겠습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간 선거 이제 코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불리해 보입니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열었습니까? 아직 못 열고 지금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물가 여전히 높은데요.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반면에 이미 된 것들, 자산 토크나 그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지니어스법 이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자산 토크나 지금 SEC가 과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CF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관세 전쟁, 지금 중국 어쨌든 압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트럼프가 이제 본인 이제 1년,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까? 이제 2년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아직 뭐 이제 못 푼 문제가 실은 더 많겠지만 이 금융 엘리트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큼 쓴 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달러 패권의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을 하지 못했을 미션 임파서블 이란 전쟁을 준 건 아닐까? 어차피 이거 답이 없는데, 호르무즈 맞고 버티면 답이 없는데 일부러 이걸 준 건 아닐까? 왜? 어찌됐건 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꽉 쥐고 있어야, 막아줘야, 물류망이 무너져줘야 물가가 실은 전 세계 물가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뭐 아시아 국가만 지금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죠. 채권금리 다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가는 치솟고 디지털 달러의 패권 더 강해지고 있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지금 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초강대국의 대통령인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취임 전부터 금리 인하하겠다. 그다음 뭐 비트코인, 뭐 슈퍼 컨트리, 뭐 슈퍼파워 컨트리 만들겠다. 뭐 AI 패권 국가, 중국을 찌그러뜨리겠다. 제조업 미국에 가져오겠다. 얼마나 바쁘게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미국의 연준 의장 바꿨지 않습니까? 예, 곧 이제 그 연준 의장 오겠죠. 관세 전쟁 하고 있잖아요. 마두로 체포했지 않습니까? 이란 지금 협상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쿠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도 지금 뭐 연말에 만난다는 뭐 이제 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들 잘한 것도 있었지만 물가가 지금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란 해협을 열고 빅딜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란 정권이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죽든 말든 본인 정권 유지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낄수록 더 소위 말하는 그 공포 정치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답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제 국민이 죽지 본인들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만나서 너가 좀 얘기 좀 해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이란 전쟁을 풀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100% 해결을 못했지만 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잖아. 핵 동결 정도 시켰으면 됐지. 뭐 이런 느낌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란이 소위 말해서 뭐 70점이 합격인데 한 60점, 50점 정도 했다면 이제 쿠바나 북한이나 새로운 성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전쟁 종결 내가 시켰다. 이것도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이런 새로운 성과들을 위해서 스타트해야죠. 노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언급을 했던 AI와 크립토의 슈퍼파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아마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를 일단 못 열면 고금리나 이제 고물가가 지속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 경제에 좋을 리는 없을 겁니다.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저는 목표를 이미 달성을 지금 해가고 있다. 디지털 패권, 지금 이제 자산 토크나 지금 SEC랑 CFT에서 그 하고 있는 게요.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법이 통과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 달성하는데요. 당연히 반대 부작용이 생기겠죠. 어떤 정책은 항상 이제 그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조금 이제 혼자 이걸 좀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게 여당이 아무래도 공격을 받겠죠. 안 그래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스캔들 또 민주당에서 맨날 탄핵시킨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익 충돌에 또 뭐 사익이나 추구하고 중간 선거에서 근데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 레임덕은 제가 볼 때 레임덕보다 더한 일도 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독일 레임덕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겠죠. 근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타이밍이 언제쯤 나올 뭐 가을이 될 것이다, 7월, 8월이 될 것이다, 연말이 될 것이다. 이거 저는 사실 못 맞춰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AI랑 크립토는요, 나중에 민주당이 와도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되돌릴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2014년 1월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소위 이제 전 세계 금융 관계자를 싹 다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해요.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근데 결론을 내렸어요. 그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다. 대신에 끌어안기로 거기서 합의가 됩니다. 그 전부터 아마 합의가 됐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쟁이다, 팬데믹이다, 관세다, 강달러다, 고금리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를 실은 망가뜨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금리에, 관세에, 전쟁에 어떻게 이게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초양극화는 커지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서 디지털 세계 그 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뭐 민주당의 완전 반코인 인사 게리 겐슬러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 인터넷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도입하기 전으로 우리 돌아가자. 이게 됩니까? AI 쓰기 전으로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인프라 다 깔아서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법 통과 뭐 지니어스의 클래리티 뭐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때 가면 뭐 통과됐겠죠. 근데 갑자기 돌아가자,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는 어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미래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빅픽처를 내 머릿속에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는요,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한 스푼, 두 스푼의 상상력을 더해 주셔야 돼요. 상상력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죠. 이걸 이제 막 비난하시는 분을 보는데 비난은 이제 자유입니다. 근데 이 기존 똑같은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거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약간 이게 뭐랄까요? 비정상적인 돌아이 같은 이런 상상력이 투자에선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이 지루한 장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었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자주 얘기를 드렸을 뿐이지 제가 지금 뭐 미래를 뭐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사실 코인이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난 100%될 것이다.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크립토 TV를 보실 이유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제가 뭐 좋아요, 뭐 후원해 주신 거 저희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만 이거 굳이 막 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실 분이 필요가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이제 쉽게 말하면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희망 없고 정말 죽겠는 이런 분들은 뭐 보시면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뭐 무조건 이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 저라고 해서 그럼 뭐 다 압니까? 다 몰라요. 100%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그럼 저건 뭐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파보시고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제 동생이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젠슨 황 있죠. 엔비디아 CEO가 했던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의 경험이 내 맷집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일이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고 기대했던 프로젝트에서 좌절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심을 느껴봤던 그런 경험. 그 버티는 힘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똑똑함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네요. 고통을 견뎌낸 경험에서 길러지는 거다. 이거 후천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보다 누가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기 잔슨왕 끝까지 버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이거 보시면 이 지금 딱 보면 엔비디아 코리아라고 이제 한국 용산전자상가에서 이제 그 GPU 있죠. 그래픽 칩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용산전자상가에서 발품을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뭐 이건희 회장과 인연도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버티고 버텼던 젠슨황. 그러니까 20년 뭐 30년 전에 지금의 오늘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때는 AI라고 하는 자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이 상상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전자상가에서 이게 이제 칩팔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게 뭐 대만에서 좀 뭐 미국도 아니고 GPU 무슨 뭐 게임 무슨 칩이나 뭐 이상한 거 판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는 지금 현재 수치를 느끼고 있을까요? 나 과거에 그랬던 것을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좀 우리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원화벌이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원화벌이를 하시면서 바이더 딥을 한다? 사람들 주변에서 뭐 박수 쳐 주시던가요? 너 정신 안 차리냐? 저도 이 얘기를 10년을 넘게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 빠르면 올해 말도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게 큰 수치로 막 남아서 숨기고 싶은 과거일까요? 아니면 이게 자랑스러운 스토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요. 제가 이걸 이제 실패를 했던 경험이 만약 저한테 없었다면 지금 제 얘기에 우리 구독자님들 공감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당해본 것을 얘기를 드리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이게 이제 가르침이 있는 거죠. 쓸 데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버티고 젠슨 황까지는 아니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